선전선동의 대가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사람들을 가장 조종했던 사람, 사람들을 악마로 만들었던 사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지? 사람들을 조종했던 사람. 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히틀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조력자 괴벨스죠. 히틀러와 괴벨스가 만든 사람들의 광기, 시대에 미친 어떤 현상은 결국 인류를 거의 멸망으로까지 이끌고 갔는데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2차 세계대전의 전 국민, 독일 국민들을 어, 죽음으로 몰아갔고 또 전 세계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갔죠. 또 유대인들을 악마로 만들어 버렸고요.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 증오를 부추겨서 지금까지도 그 잔재가 남아있고 또 홀로코스트 뮤지엄 같은 데 가면은 얼마나 끔찍했었는지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히틀러 한 사람이 미쳐서 그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바로 그의 이런 광기가 실현된 데에는 어, 그의 정신을 이 세상에 실현시켜가지고 사람들의 인식을 뒤틀어버리고 사람들이 광기에 참여하도록 만든 괴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체주의는 폭력을 휘두르고 민주주의는 선전을 휘두른다. 광고를 휘두른다. 마케팅을 휘두른다. 노암 촌스키가 한 말인데요.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가들의 역할이라면 그것은 결국 선전, 마케팅, 선동 이런 것이 되겠죠. 독재자가 아닌 이상 물리적인 폭력을 동원하거나 어, 군대를 동원해서 국민들을 억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감언이설, 프로파간다, 속임수 등을 통해 가지고 대중의 여론을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는 거죠. 바로 그 일을 한 것이 그리고 슬프게도 그 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한 것이 바로 히틀러입니다. He does film, he does pamphlets, he gets books, he burns books, he has book burnings, he's at them, and he tries to convince the German people that Jews are your enemy because they're part of the culture, but they're not really German. Every problem that Germany had was, in terms of the propaganda, was the fault of the Jews. And that appeared in newspaper ads, it appeared in newspaper articles, it appeared in billboards. Goebbels was in charge of the entire German film industry, and he really went to town, and he made these hard anti-Semitic films such as Jude Sos, Pig Jew. Oh, there was another one called The Eternal Jew. In this film, for example, he showed routes by which Jews had migrated throughout the world. And then in the montage of sort of pictures of that, those routes turn into rats. So the idea is that Jews equal rats. All of a sudden, it starts to form in government policy that you don't really object to. It's just the lack of respect for something that is different. That's how it starts. Goebbels' goal goes farther than inciting hatred of the Jews. He seeks to ignite action that will stamp them out. 정말 무섭죠. 유대인에 대한 사회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를 심는 게 이렇게 쉽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양한 매체들을 접하니까 이것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또 있기도 한데요. 당시에 대중매체가 잘 없었던 시대잖아요. TV가 처음 생기고 라디오도 처음 생기고 이런 시대에 사람들은 당연히 그냥 자기가 접하는 정보를 진리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진짜 나쁜 놈들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생각이 어디서 기인했을까요? 바로 괴벨스의 머리에서 나온 거고 히틀러의 머리에서 나온 건데 이 두 사람 모두 피해 의식에 좀 쩔어 있었던 사람이고 과대망상증에 쩔어 있었던 일종의 정신 분열자들인데 이 사람들의 과대한 이런 광고나 선전 이런 각종 매체를 활용한 아주 악의적인 보도, 정보 유포, 그리고 막 영화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사람들이 유대인을 싫어하게 만들게 됐어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프로파간다는 뭘까요? 프로파간다는 라틴어 어원으로 확장하다, 퍼뜨리다라는 의미로요. 본래는 부정적인 의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1622년에 교황이 개신교가 급속하게 확산해 나가니까 카톨릭도 이
기세에 눌리면 안 되겠다 해서 포교를 위해서 포교성을 만들면서 그 이름을 프로파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리를 퍼뜨리는다는 이야기이죠. 프로파간다라는 그 자체로는 부정적이지 않지만 바로 히틀러와 괴벨스 때문에 이 말이 되게 나쁜 말이 됐습니다. 선전선동. 근데 사실 모든 것이 선전하고 선동하는 거거든요. 선전하고 선동해야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1856년에 영국에서 발간된 영국의 국민선론이라는 책에서 선전적 propagandist라는 단어로 확장되어 사용되는데요. 이때 이 의미는 어떤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참 깨어있다. 사람들이 정보를 습득해서 깨어있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어떤가요? 프로파간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뭔가 거짓말이고 속임수가 있고 뭔가 막 꿍꿍이가 있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바로 이 이유가 1차 세계대전 때문입니다. 이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정부에서 여론을 형성하거나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대중매체를 활용해가지고 막 설득 작업을 하는데 이게 이 활동 자체가 상당히 무리가 있었던 거죠. 정부에서 국민들 동원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 그랬듯이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에야 뭐 공익 광고를 하지만 당시에는 전쟁에 이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총알 바지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나쁘게 말하면 속임수를 실제로 막 쓰고 그런 거죠. 막 멋있게 보이고 막 전쟁에 나가서 죽는 모습을 멋있게 표현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파간다는 당시 기술의 발전과 함께 나온 신문 혹은 라디오, TV 같은 영상 매체, 음향 매체를 통해서 이 매체의 발달과 함께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 마케팅도 점점 어떻게 보면은 더 학문으로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것들이 커졌다고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영화가 대표적이죠. 영화는 지금 뭐 넷플릭스 같은 거 보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것처럼 영화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게 픽션이건 논픽션이건 감정을 막 입혀서 울고 막 이러잖아요. 압도당하잖아요. 영화관의 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의 생각을 실제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영화 보실 때 좋은 영화 많이 보시기를 바라고, 폭력적이고 뭐 선정적이고 좋지 않은 생각을 퍼뜨리는 영화들은 좀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당시에 1916년,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때 만들어졌던 포스터예요. 여러분 잘 접하셨을 수도 있을 포스터인데요. 이게 바로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 때도 이용했던 미국의 징지 포스터입니다. I want you, I want you 하면서 이 나라가 너를 부른다. 이 군대로 와라. 이런 어떤 그림인데 사실 지금에야 이게 새롭게 보이지 않지만 당시 얼마나 새로웠겠어요. 신문에 당시 뭐 신문도 이제 처음 나와서 사람들이 이제 신문 인쇄 매체를 막 길에서 보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뭐라 그럴까요? 스마트폰 보는 것처럼 막 나는 최신이야. 뭐 이런 느낌이었을 거 아니에요. 아이폰 보는 것처럼. 근데 신문 보는데 막 무슨 뭐 징지 포스터에서 뭐 줄글로 이렇게 막 해서 언제 어디까지 이렇게 지원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포스터 그래픽으로 딱 온 거예요. 지금의 광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렇게 첨단 광고를 한다고? 이런 느낌이었겠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런 이미지, 그러니까 당시 여성들이 전쟁에 뒤에서 군수 물자를 막 지원하고 하는 이미지에 좀 당시 전통적 여성상과 다른, 그러니까 가정에서 뭐 아이를 돌본다든지 가사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어떤 막 공장에서 일하고 뭐 물건을 고치고 이런 여성의 이미지가 당시 요구됐는데 이게 조금 속임수 같은 거는 사실 여성의 인권이 향상되는 게, 그러니까 가정에서 어떤 여성에게 족쇄가 됐던 가사활동에서 벗어나면서 인권이 향상되는 것도 있었지만은 동시에 정부에서 여성의 노동력을 전쟁을 위해 착취하면서 이런 이미지들을 부각시킨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성이 막 이렇게 알통을 보여주면서 We can do it 해요. 근데 이거 왜 만들었을까요, 정부에서? 일하라는 거죠. 집에서 나와서 일하라고. 어디서? 공장에서. 무엇을? 공장에서 군수물품 만드는데 일하라고. 미국 공익광고협회가 전쟁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런 광고들이 뭐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을 전쟁에 끌어들이기 위한 이미지로 활용됐었던 거예요. 재미있는 이런 이미지들 뒤에 이런 아픈 역사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떤 노동 착취의 포스터가 거꾸로 여성의 인권을 상징하는 포스터로 활용되기도 했어요. 당시 이전에는 현모양처의 이미지, 여성은 현모의 양처여야지. 그런데 갑자기 아니야, 이제는 여성도 알통이 있어야 돼, 이제는 여성도 근육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하면서 군수공장으로 된 거고,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니까 이런 강력한 이미지, 남성과 대등한 이미지가 거꾸로 여성 운동에 활용돼가지고 1960년대 때는 미국의 여권 운동의 상징이 된 그런 이미지, 광고 이미지입니다. 다시 히틀러로 돌아와서 히틀러는 대중 선동의 힘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중을 대상으로 한 프로파간다는 간단해야 하고 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 초점을 맞추고 쉽게 습득할 수 있는 구호로 집약해서 반복적으로 주입해야 합니다. 대단한 인사이트이지요. 아마 히틀러는 광고인으로도 엄청 성공했을 것 같은 이런 사람의 심리를 간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쉬워야 돼, 간단해야 돼, 그리고 초점 분명해야 돼, 강력하게 계속 반복해. 그러면 사람들은 믿어. 상당히 맞는 얘기지만 또 위험한 이야기죠. 그걸 악용했으니까요. 나의 투쟁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대중을 설득하기 위해 가지고는 대중은 설득하고 회유할 대상이 아니야. 너희들이 알듯이. 내 생각에 대중은 그냥 속여야 되는 대상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국민은 내가 속이면 충분히 속일 수 있어. 어떻게? 국민들의 상상력, 감정 이런 거에 호소해. 그리고 내 메시지를 단호하고도 냉소적으로 충격적인 방법으로 팍 계속해서 던져. 그러면 대중의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던 어떤 막 그런 집단적인 힘,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께 하면은 어떤 쾌감이 있잖아요. 그런 쾌감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정치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이용한다. 이 말이 얼마나 나쁜 의미인지 여러분도 잘 아시죠? 사람을 이용한다. 근데 히틀러는 사람을 이런 방식으로 이용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관계를 맺을 때도 자기의 어떤 의도를 막 실현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막 공포일 수도 있고 회유일 수도 있고 감언이설일 수도 있고 거짓말일 수도 있죠. 우리는 이제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그런 거를 잘 분간해서 나쁜 사람을 멀리하게 되는 건데 이 히틀러는 나쁜 사람이었는데 그런 전략을 너무도 잘하는 속임수를 너무 잘 쓰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주변에 혹시 히틀러 같은 사람이 있는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대중의 수용력은 매우 제한적이고 그들의 지식은 아주 적다. 반면에 망각의 힘은 어마어마하다. 그러므로 요점을 몇 가지로 간추려야 한다. 요점은 슬로건 형태로 만들어서 대중 한 명 한 명이 모두 당신이 이해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야 한다. 와, 이런 이야기, 이거 무슨, 이 책 자체가 광고인을 위한 광고 101, 아니면 설득의 기술, 이런 책 같지 않습니까? 그를 도왔던 괴벨스는 바로 문화산업을 전반을 장악했고요. 이 사람은 제국의 국민계몽 선전부 장관으로 임명됩니다. 이름도 무서워요. 국민을 계몽시킨대요. 국민이 잘 살고 있는데 뭘 계몽해. 그리고 그걸 위해서 선전한대. 그러니까 정부가 이거를 대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전하는 정부일수록 여러분, 우리들이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괴벨스, 대중선동의 심리학이라는 책까지 있는데 이 사람이 활용했던 것은 영화, 라디오, 서적, 포스터, 캠페인. 그러다 보니까 거의 걸어다니는 광고 회사였습니다. 걸어다니는 제1기획, 걸어다니는 사치앤사치. 그런데 아주 효과적으로 사실 성공했죠. 다만 그 사람의 가치관과 생각과 추구하는 방향이 틀렸던 것 뿐이죠. 라디오는 이렇게 활용했어요. 라디오는 바이마르 당시 정치의 특징인 계급 투쟁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대안으로서
민족 공동체라는 나치 개념에 대한 여론을 지도해줄 도구이다 라고 간파했는데, 이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이제 바이마르 그러니까 나치 정권 전에 독일 정권에서는 계급투쟁, 그러니까 뭐 노예 해방의 연장선상에서 어떤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운동들이 막 이러면서 사회 혼란상이 일어났는데, 이거를 나치하고 그 히틀러와 게벨스가 나타나면서 아니야, 지금 노동자들 자본가가 싸울 때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을 지배해야 될 때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라디오를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건데요. 좀 더 뒷부분에 자세히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 손에 중대한 책임을 맡긴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대중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도구들 가운데 가장 현대적인 것을 수중에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이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은 대중 여론의 창조자가 될 것이다. 피아노가 피아니스트의 것이라면 라디오는 여러분의 것이다. 라디오는 대중 여론에 완전히 통달한 장본인인 바로 여러분. 괴벨스가 자기 부서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무섭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라디오를 다룰 수 있다는 것, 즉 우리는 국민들의 여론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쥐락펴락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라디오 제조회사들을 설득해서 국가 보조금을 지원하더니 급기야 1인 1라디오, 1가족 1라디오를 실현해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한 국민 수신기를 만들어가지고 노동자들에게 줘요. 근데 생각해보면 라디오가 없었는데 이제 전 국민의 70%가 1938년 무렵에는 라디오를 갖게 됐단 말이에요.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서 라디오를 매일 들어요. 신기하니까. 아이들도 라디오를 너무 좋아해요. 어머니도 심심했는데, 아버지가 일 나가시면 심심했는데 라디오를 하루 종일 들을 수 있으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라디오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망치고 있다. 유대인들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한다. 유대인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적이다. 유대인이 누굴 죽였다. 유대인이 저기서 누굴 괴롭혔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빨갱이가 우리를 괴롭혔다. 빨갱이가 우리 사회의 적이다. 빨갱이가 우리 사회에 누구를 뭐 했고 뭐 간첩이 어쩌고 저쩌고 했다. 비슷하지 않나요? 물론 제가 빨갱이나 혹은 공산주의자들이나 어떤 간첩이나 뭐 북한의 위협이 실제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거짓 조작하고 악용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조작하는 것이 실제했다는 겁니다. 나치에서 독일에서도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간첩 조작 사건이 최근까지도 있었잖아요. 그 지금 청와대에서 공식 기강 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는 그 검찰 출신의 이 모 씨는 사실은 검찰 당시에 그 무고한 탈북인을 수사를 조작해가지고 간첩으로 몰았거든요. 근데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죠. 그런 사람이 지금 청와대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 검사의 이름은 이시원입니다. 지금은 청와대 공직비서관 이시원. 나치는 프로파간다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국민의 시간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정부에서 만들어가지고 나치 지도자의 연설, 발표가 있을 때 모든 장소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빅브라더인데, 빅브라더라는 이 책이 나와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런 여론 조작에 혹은 눈 가리는 것의 위험성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지없이 당하는 거죠. 우리 역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 당신이 보고 있는 신문, 당신이 보고 있는 인터넷 기사들, 내가 듣고 있는 어떤 누군가의 정치적 견해, 유튜브,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너무 무비판적으로 거짓 뉴스와 특정 관점을 강요하고 우리에게 세뇌시키고 우리가 선동당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잘 기억해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디어나 정보나 이런 것들에, 그러니까 광고에 속지 않는 그런 적절한 지식과 또 성숙함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독일 국민들은 외국의 목소리에 완전히 차단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치 정부 입장만 계속 들어요. 주구장창, 나치가 이렇고 우리가 옳고.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이 이제 점점 속기 시작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역사적 사실이 아닐 수 없는데 정말로 독일 전 국민이 속았습니다. 정말로 속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전쟁을 일으켜야 된다고 믿었고, 정말로 우리가 우수하다고 믿었고, 정말로 유대인을 다 죽여야 된다고 믿었어요. 한두 명이 믿은 게 아니라 전 국민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방송 청취자를 국민 라디오가 보급되면서 1200만 명이 이제 라디오를 듣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히틀러의 연설을. 그리고 2억 5천만 명이 극장을 찾았어요. 그리고 10억 명이 극장을 찾았어요. 극장에서는 뭐가 나오죠? 극장에서는 히틀러 영화가 나오는 겁니다. 히틀러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있죠. 그렇다면 이 라디오들을 어떻게 과연 활용했을까요? To make that happen. In 1930s Germany, Adolf Hitler claims he's the savior who'll lead the country out from the shadow of World War I defeat. Dr. Joseph Goebbels, his brilliant head of propaganda, identifies the device that will help Hitler win over the nation. One of the Nuremberg rallies, Hitler can talk to thousands of Germans, but through radio, you can speak to the entire nation. Goebbels' masterstroke is to launch a cheap, state-produced radio, massively boosting public radio ownership. As Hitler comes to power in 1933, the Volksempfänger, or People's Receiver, becomes the conduit by which the Nazis' warped doctrine reaches German households. Over the next 6 years, radio ownership almost quadruples. On the eve of war, there are more radios in Germany and per household than anywhere else in the entire world, including the United States. Having a propaganda tool in German households is only useful if Goebbels can unlock its power. To do so, he bans other voices in the media. In 1935, 1,600 publications are closed down. In 1938, 10,000 more are outlawed. Radio becomes the mouthpiece for Nazi propaganda, skillfully blended into everyday schedules to make the Nazi message seem acceptable. He completely takes over all private radio stations. It all comes under his control. What Goebbels understands is that you can't just have Hitler's speeches blaring out 24/7. There has to be other stuff. And part of the drip, drip, drip effect of the message that he's trying to get across is interspersing that with other material. So music, comedy, other stuff. That is what makes it so effective. It's that crucial mixture. The repeated messages of propaganda are simple, patriotic, and deliberately divisive. Identifying enemies to despise promotes a sense of unity and racial superiority. Goebbels' great mantra is repeat, repeat, repeat. It's not one message. It's Hitler is our savior, Hitler is a genius, we are right, Jews are bad. These are messages that are just repeated over and over, and the whole nation is effectively brainwashed. 정말 무섭습니다. 괴벨스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 국민을 세뇌시키는 것에 성공합니다. 그럼 영화는 어떻게 만들었나? 바로 레니 리펜슈탈이라는 영화 감독을 통해서 나치 전당대회를 촬영했는데요. 이 감독이 이후에 히틀러를 비롯한 히틀러의 영화를 계속해서 제작하는 감독이 됩니다. 근데 이 감독을 보면은 거의 그 영상에서 보면 그리스나 로마 신전을 연상시키는 그런 이미지들을 자꾸 그려내요. 그러다 보니까 히틀러가 정말 멋있어 보이고 막 하늘에서 비행기 타고 내려오고 구세주 같고 신 같고 막 어떤 신전의 이미지하고 어울리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보면은 나치의 지금도 그 로고나 이런 것들이 되게 강력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프로파간다, 선전, 선동, 마케팅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한 결과이지요. 나쁜 결과. 영화 역시 독일의 과거, 현재를 포괄하는 웅대한 스케일로 해서 사람들에게 막 자부심을 막 국뽕을 맞게 하면서 막 상징적인 장면들과 화려한 영상미를 통해서 히틀러가 뭔가 일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막 신격화시켜요. 그러고 다양한 장면들을 막 편집해서 탁탁탁탁 해서 유대인은 쥐, 막 벌레처럼 보이게 하고
막 그 히틀러는 백마탄 왕자, 막 하늘에서 내려온 구세주, 막 신, 태양, 뭐 이렇게 느끼게 하는 거죠. 충분히 그 이미지들을 통해 이렇게 사람들에게 만들 수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어떤 이미지를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면 연결이 되게 되잖아요. 이런 기술들을 활용한 거죠. 당시에 처음 영화를 접하는 10억 명이 넘는 그 독일 국민들에게 이런 영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그녀가 만든 영화 올림피아는 심지어 그 당시 열렸던 베를린 올림픽 경기를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상인데요. 당시 베를린 올림픽을 독일 민족의 우수성을 알리는 선전의 무대로 삼고자 했던 히틀러의 의도와 이 영화 감독의 뛰어난 능력이 서로 결합이 돼서 당시 LA 타임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경기에 대한 매혹적 기록이다. 이 영화는 지금까지 만들어준 영화 중 가장 뛰어난 스포츠 영화 중 하나다. 이렇게 극찬을 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 영화는 정말 훌륭했다는 건데, 다만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훌륭한 영화적 기술 혹은 광고 선전 선동들이 정말 너무 나쁜 짓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케팅을 공부하고 인간의 행동과 어떤 인식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도 중요한 거는 그 기술을 익히면서도 이 기술을 왜 익히는 거지? 괴베스처럼 박사인데 사람들을 이 전 세계 인류를 죽이는 데 활용되는 내 지식이 그렇게 활용되는 건가? 이런 거에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그 국민으로서도 과연 지금 정부가 혹은 어떤 세력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인플루언서들이 우리의 생각을 조종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언론 매체들이 정말 우리 생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특정 편향된 것들만을 막 함으로써 내 생각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선전선동하고 있지 않은가? 항상 비판적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레니 리펜슈탈, 그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까요? 전 세계인의 극찬을 받은 영화 푸른빛. 1935년 베니스 영화제에서 최고의 영화에 수여되는 황금 사자. 1932년 베니스 영화제에서 전 세계인의 극찬을 받은 영화 푸른빛. 1935년 베니스 영화제에서 최고의 영화에 수여되는 황금 사자상과 더불어 파리 영화제에서도 대상을 수상한 다큐멘터리 의지의 승리, 그리고 현존하는 최고의 올림픽 기록 영화 올림피아. 이 모든 작품을 만들어낸 이는 20세기 최고의 여자 감독으로 꼽히는 레니 리펜슈탈이었다. 바로 히틀러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나와 함께 영화를 만들어보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렇게 히틀러와 게벨스 그리고 레니 리펜슈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마케팅 지식, 인간 행동에 대한 지식, 영화적 기술, 예술적 감각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이 아마도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바꿀 수 있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의 인식과 행동을 조종할 수 있게 되겠죠. 만약 우리가 아주 뛰어나다면 전 국민을 속일 수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속임수가 되느냐 혹은 정말 환경이나 사회를 혹은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활동이 되는가는 바로 우리들의 가치관 그리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 그리고 신념, 믿음, 인생의 목적에 대한 여러 생각들 그런 것에 따라 결정되는 것 같아요. 즉 그 정치와 마케팅에 있어가지고 마케팅을 활용할 수 있다. 그래, 아주 활용할 수 있고 아주 효과적이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유권자로서도 기억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시민으로서도 기억을 해야 할 것 같고 한편 또 마케터로서도 기억을 해야 하는 중요한 진실인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